음악방송 MC 같은 음악 중심 마이크. 좋아졌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9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지금 보신 섹션은 디아스포라의 눈, 그리고 황소윤 게스트 프로그래머가 고르신 미스터 노바디 상영이었습니다. 같이 오늘 상영 후 Q&A 나눌 이은성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황소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괜찮으세요? 오늘 토크 중간에 자유롭게 좀 나갔다 오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영화 자체도 긴데다가 지금 뭐 1시간 정도의 토크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출입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열어두고 진행하는 시간을 일단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스크린에 QR코드랑 비밀번호가 떠 있을 텐데 지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돌려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뭐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그 보내주신 내용들 같이 감안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질문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네, 많은 질문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 소윤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귀여운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입장하시죠. 뭐야? 아, 뭐야? 와, 감사해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부를 게 없네요. 네, 왜냐면 또 불어야 하면은 또 마스크를 내리고 네. 또 이래야 되는 상황이어서 감사합니다. 애초에 끌 수 없는 초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아마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팬분들도 많으실 텐데 혹시 부끄럽지 않으시면 생일 축하 노래 같이 불러드리는 거 어때요? 이런 거 너무 싫어하겠지만 싫어하게 만듭시다, 여러분. 네. 생일 축하 같이 빨리 진행하고 네네. 넘어갈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영화관에서 생일 축하를 받아보는 건 또 처음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케이크는 잘 가지고 있다가 이따 가실 때 드릴게요. 네. 아이고, 솔랑 뺏어가시고. 저분의 임무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존중합니다. 여튼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태어난 사람의 그 감각에 굉장히 잘 맞는 영화가 본의 아니게 된 맞아요. 셈이에요. 이게 삶과 죽음 그리고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이다 보니까 근데 일단 디아스포라 영화제 게스트 프로그래머 제안을 단박에 제가 수락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실 뭐랄까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게 그냥 제가 전에 듣기로는 좋아하는 영화를 골라서 늘 그렇듯 재밌게 얘기를 나누면 된다.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영화제 자체에도 제가 알고 있었던 영화제고 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수락을 하기도 했고 또 생일날 일을 하면 좋으니까. 아 그래요? 아무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수락을 했던 것 같아서 아까 뭐 편하게 출입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다른 지분이랑은 다르게 그냥 제가 고른 영화를 제가 얘기하면 되는 거라서 부담감이 훨씬 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편하게 이야기를 서로 하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영화 해설에 조금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뭐 기본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드리겠지만 미스터 노바디라는 작품에 대한 그 황소윤 씨의 생각을 좀 자유롭게 나눠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애초에 그 게스트 프로그래머로 선정이 되시고 저랑 이제 토크 프로그램을 하기로 결정이 된 이후에 우리가 사실 영화에 대한 논의를 한번 했잖아요. 맞아요. 논의라기보다는 이제 고민하고 계신 영화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영화였잖아요, 그때는. 맞아요. 네, 그 영화는 뭐였죠? 그 영화는 이제 델리카테슨 네. 사람들이라는 네. 맞나요?
맞아요. 맞죠? 그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영화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장피에르 주니에 감독 영화인데 뭐랄까 성이 안 찼던 것 같아요. 그 뭔가 2% 부족한 어떤 선적 이유와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2% 부족한 영화였는데 또 그 시기에 마침 제가 딱 떠올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생일날 이런 영화를 골라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마침 제가 어떤 환기가 좀 필요하던 시기였는데 영화가 주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감상들이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은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들고 온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침 생일이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 선택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농반 진반으로 하기도 했지만 네. 지금의 어떤 심리 상태가 또 이 영화랑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도 드는 게 네. 최근에 그 보내신 일상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를 계속 비우는 경험을 하고 오셨죠. 네,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서울로 다시 왔는데 한 몇 주간 동안 야생에 있었어요. 숲에도 있다가 열심히 걷다가 뭔가 재미난 뭐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쉼을 가지고 왔는데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비워내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와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생생히 나눌 것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영화 보고 나서 이 영화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 보고 나서 이제 떠났으니까요. 네, 아무튼 오랜만에 물론 오랜만이 아니라고 느끼시겠지만 저에게는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서울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황소연 씨랑 한 3차례 정도 영화관에서 같이 영화를 보고 관객과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영화를 읽는 황소연이라는 개인의 시선에 조금씩 더 반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화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구나 혹은 본인의 삶을 혹은 본인의 예술을 이런 식으로 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 더 뭐 개인 황소연에 대한 애정도 좀 커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더 궁금해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래서 개건 프로그래머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영화를 고를지 사실 굉장히 기대가 아 그래요? 됐답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꼽지는 않았어요. 사실 미스터 노바디 보면서 살짝 졸리기도 했었고 여러분들도 분명 아마 엄청 졸리셨던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고개를 막 격하게 흔드시는 분들이 지금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독판이라 또 길잖아요. 그래서 그 보시는 여러분들을 전혀 고려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뭐랄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영화라기보다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영화를 위주로 꼽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지만 굳이 이 영화를 꼽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아요. 보고 나면 자기 안으로 계속 간직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가 하면 이걸 누군가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경험을 확장시키고 싶은 영화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골라주신 미스터 노바디라는 영화는 후자에 확실히 가까운 영화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네. 그 영화 어떻게 다들 고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나뉘거든요. 정말 어떤 시각적 혹은 감성적 공부가 되는 영화들이 있고 정말 시간 버리기 좋은 힐링타임이라고 하죠. 네. 되게 별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있고 또 굉장히 딥해서 사람 머리 아프게 하고 그렇지만 이 영화가 주는 어떤 공부랄까요? 그냥 영화 자체가 그저 감상이 아닌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내려놓고 뭔가 마음의 안에 변화가 있고 뭐 이런 영화들 카테고리가 있는데 후자에 가까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영화가 2009년에 제작이 된 영화인데 국내 개봉은 2013년에 했어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소개된 게 2013년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된 이후에 각국의 관객들에게 도달하기까지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하기만 하다가 이제 4년 뒤에 이 영화를 만났을 때 기억들도 좀 나고
지금도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도 기자였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와서 제가 책상에 엎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니까 줄거리를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아주 재밌게 제 머리에 떠올랐던 그 한 줄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미래를 모두 기억하는 아이의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이 과거가 된 노인의 시간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영화구나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지만, 이대로 옮기면 데스크가 뭐라고 쓴 거야라고 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 영화고, 아까 대기실에서 소윤 씨랑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기자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그 중에 한 편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소개하고 해설을 해야 될까. 그런데 이렇게 또 운명처럼 2021년도에 이 영화가 제 발목을 잡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이건 또 무슨 나비 효과의 결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영화 안에서 뭐 개념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사실 그 개념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는 영화이긴 하죠. 하지만 영화 안에 소개되는 개념으로 한번 이 영화를 다시 소개해 본다면, 모든 것이 동시에 좀 사방으로 퍼지는 방식의 좀 엔트로피적 경험을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를 보고 저는 가장 많이 떠오른 말은 그 장폴 사르트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출생, birth와 death, 죽음의 사이에 있는 초이스, 선택이다라는 말을 그런 알파벳으로 풀었던 거죠. 인생이란 건 정말 선택의 연속이구나. 이 말 하나를 가지고 풀어낸 영화가 이 미스터 노바디라는 영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기억은,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소윤 씨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기억이 어때요? 저는 그 아까도 이야기 나눴지만 뭔가 답답하던 그 마음 안이 되게 응고되어 있는 것 같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이 영화를 보라고 권해줬었고 그때 봤던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감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물론 이제 끝에 가서는 아, 이런 얘기구나라고 알 수 있었지만, 이게 SF 장르이지만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또 드라마 같기도 하고, 드라마라기엔 되게 무거운 철학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서 다가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뭔가 정리한다기보다는 그냥 감각적으로 반응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다지 엄청 감각적인 영화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어떤 그 혼재된 많은 내용들을 그냥 내화시키면 되는구나. 그래서 각자의 감상이 되게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 보신 분들도 다 다른 내용의 어떤 그 스위치가 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부담감을 좀 덜어놓게 됐어요. 그냥 사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을 많이 안고 있었던 와중에 결국에는 작은 선택 하나로 삶이 바뀐다라는 내용이지만, 그렇기에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된다라는 어떤, 뭔가 저는 오히려 역설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뭐랄까 그 선택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선택에 대한 뭐랄까 자연스러움, 편안함 등을 좀 줬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 동시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도 읽히긴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영화에서 제시되는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처럼 차원이 겹치는 평행한 우주에 정말로 살고 있다면, 환상과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을 어떻게 구분을 하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영화가 하게 하잖아요. 더 나아가면 꼬마 니모의 궁금증처럼 내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측면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게 됐는데, 결국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고 이 사람을 구성하는 것들을 만드는 건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이라는 건 정말 무수한 결정들, 그리고 그 선택에서 오는 결과를 수용했을 때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체성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면서 직면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과제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가장 큰 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스터 노바디란 영화가 좀 완벽하게 그것에 다가가려는 야심이 있었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다른 인생을 살지만 뭐 어쩌겠어, 다 노바디인 걸. 그래서 누구도 될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제가 예전에 들었던 생각했던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늘 누구도 될 수 있고 뭐 누구도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지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든 어떻게 납작하게 살고 어떻게 입체적으로 살든 그냥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되는 거고 그냥 나인 거고 그것이 뭔가 스스로 불행하다 혹은 너무 가치 있다 여기는 것도 결국엔 자기의 몫이고 모든 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떤 과정들이 엿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보면서.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이 중요한 영화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선택하지 않아도 그것이 삶이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영화이긴 한데 어쨌든 그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인생에서 지금 돌아보면 네. 이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분기점의 선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떠올리면 어떤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걸 쭉 적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던 것들, 혹은 내가 만났던 것들 중에 나를 되게 크게 바꾼 것들이 있을까? 하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연결되어 온 선택의 지점들을 쫙 적었던 적이 있었는데 공통된 건 결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제가 살아오는 데 되게 큰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이 만든 어떤 선택? 환경이 만든 일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밴드를 하게 된 거가 제일 제 인생에서 엄청 커다란 변곡점이지 변곡점이라기엔 너무 얼마 안 살았지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늘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 음악을 들려줄 수 있게 되고 또 사랑을 받고 하는 일들이 참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참 명석하여서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뭔가 예상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이 일을 업으로 삼고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를 표현해내고 그걸 바라봐주는 어떤 관객들이 항상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경험이자 어떤 변화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네, 이 음악을 시작하게 되고 아니 혹은 이 음악을 본격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무대 위에 오를 수 있게 되는 선택들이 저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아티스트 황소연을 만나게 된 아주 중요한 변곡점도 음악을 선택하게 된 그 바로 분기점이겠죠. 그러니까 황소연이라는 개인의 선택이 사실은 여기 있는 모두에게 영향을 준 셈이죠. 이 영화의 나비 효과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면 그럼 반대로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왠지 이런 생각 잘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해요. 종종 해요. 왜냐면은 저는 뭐랄까 무대에 있을 때 혹은 음악을 할 때 혹은 내가 뭔가를 표현해낼 때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행위 이전에는 굉장히 뭐랄까 소박하거든요. 되게 사람들한테 말도 잘 못하고 말도 안 걸어줬으면 좋겠고 파워 내향인 있잖아요. 누가 나 쳐다보기만 해도 뭔가 술자리에서 막 누가 다 쳐다보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반대로 음악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어떤 사람이 가지는 양면성 같은 것들을 볼 때 저는 제가 하는 음악의 행위가 굉장히 저를 확장시켜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파괴되고 확장하고 입체적이고 그런데 그걸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찌됐든 예술의 활동을 할 수 있어 할 거고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렇게까지 뭐랄까 사람들 앞에서 행위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디 조용한 데서 재밌는 거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또 마찬가지로 운명론적인 무언가에 근거하면 네. 그래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만났겠지만 네. 어떤 식으로든 세상과 홍수는 연결됐겠지만 운명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냥 믿고 싶을 때만 믿어요. 믿기 싫을 때는 이건 믿지 운명일 거야 하는 네네네 맞아요. 그냥 편할 대로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기회의 다른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걸 잡느냐 놓치느냐의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영화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아주 강렬한 예감이 들었던 장면들은 어린 니모가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네. 아 이거 너무 치사한 선택이야. 근데 아빠 따라갈래 엄마 따라갈래 이걸 맞아 그건 그 조금 별로였어. 너무했어. 네,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자 가장 두려울 선택이겠죠. 10대 아이에게는. 그런데 어쨌든 그 선택지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기차역의 이름은 찬스죠. 자세히 다시 영화를 보실 기회가 있다면 그 기차역의 이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결국은 선택이라는 것은 내 앞에 온 기회에서 어떤 것을 잡느냐 하는 문제라는 걸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선택의 다양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선택으로 인해 아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인생의 복잡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미스터 노바디란 제목이 사실 참 재밌죠. 그리고 극 중에서 이름은 니모 노바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죠. 니모는 라틴어로 노바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노바디인 거네요? 그렇죠. 결국엔 정말 아무도 아니다. 뭐 이런 의미를 주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그 자코 반도말 감독의 영화를 이전에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 감독은 과작을 하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만들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어쩌면 좀 운명론적인 무언가에 근거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강렬한 일화 중에 하나는 아까 2009년에 제작된 영화가 전 세계 관객에게 소개되기까지 4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미국 기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왜 4년이나 걸렸을까요? 이 좋은 영화가. 근데 그때 감독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영화를 만드는 것은 유리병에 편지를 넣고 그것을 바다에 띄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속으로는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뭔가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인 토토의 천국 그리고 이후에 제8요일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만든 영화가 오늘 보신 미스터 노바디라는 작품이고요. 이 영화 다음 영화는 2015년에 제작된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영화였죠. 그러니까 평생 장편 영화 4편을 만든 셈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영화도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력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신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신이 인간을 놀려먹는 재미로 사는 아주 고약한 신이고 이미 결혼도 해서 딸도 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런 신인 거죠. 근데 그 딸인 에아라는 캐릭터가 아빠의 컴퓨터를 해킹을 해요. 그래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는 날짜를 문자로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은 2분 뒤에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몇십 년 뒤에 죽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혼란을 막으려면 세상에 있는 6명의 사도를 찾아서 새로운 신약 성서를 써야 하는 이런 인물을 맡은 그 AI 여정을 그리고 있는 아주 놀라운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영화지만 그 영화도 거꾸로 돌려서 이 영화의 정수를 생각을 해보면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삶을 찬미하게 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적인 무언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살아있다는 것 혹은 생에서 어떤 순간들을 맞이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감독인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기 이전에 다른 영화들이 혹시 생각이 나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롤라런이라든지 슬라이딩 도어즈 같은
선택에 의해서 삶이 계속해서 바뀌는 주인공들의 영화를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자코반 도마요 감독이 그 두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를 썼고요. 모티브가 된 본인의 단편도 있어요. 1980년대에 만들었던 단편인데 이게 이탈리아어인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위험하니 기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그 역에 붙어 있는 이런 문구들 있죠.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기차역에서 기차를 출발시키고 그 기차 출발에 따라서 아빠와 엄마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아이의 얘기예요. 자꾸 엄마 그러니까 이 얘기를 1980년대에 만들어 놓고 12분짜리 단편인데 아이는 그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 기차 뒤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아두고 이 이야기를 단편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발전시켜서 만든 게 사실은 미스터 노바디라는 영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차역이라는 장소가 사실 좀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차는 철로에 의해서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미스터 노바디의 해외 포스터 버전 중에 하나를 보시면 그 기차 선로가 아주 여러 갈래로 뻗어 있는 그 위에서 니모가 어딘가로 향해야 될지 좀 모르게 뛰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했던 건 기찻길로 은유되는 그 인생이라는 철로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길을 택할지 모르는 사람의 심정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계속 영화를 뻗어나가고 조금 비선형적인 시간 구조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뻗어갈지 모르는 그 내러티브에 계속해서 파괴를 가지고 있는 이 영화적인 형식이 이 사람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되게 제한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갈 거고 지금은 내가 죽는 날까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고 계속 늙어가기만 할 거고 근데 그 시간에 대해서 재미있는 상상을 뭐 소설이든 영화든 많이 하곤 하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타임 오프 타임 리프 같은 개념도 나오는 것일 거고 혹시 시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상상력 같은 게 있어요? 저는 그 뭐랄까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을 되게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사는 이유도 결국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라는 어떤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좀 오늘 열심히 사는 그런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살 동기가 생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럴까 오늘 만난 누군가와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는 좀 많이 뭐랄까 펼쳐놓는 스타일이거든요. 늘 저도 나비 효과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들이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붙잡아두려고 기록하고 뭔가 좀 과거에 대해서 좀 미련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그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해서 음악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상상력이라 하면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여기서 이 선택을 안 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 난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럼 저기서 또 어떻게 됐을 거고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은 살면서 무수한 선택을 많이 하지만 뭐랄까 나의 거취를 결정짓는 나의 삶을 결정짓는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오로지 저한테 뭐랄까 몫이 주어졌어서 그 선택을 정작 하는 것보다 선택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들이 엄청 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어떤 것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일까 이런 것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나한테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이런 영화를 봤을 때 오히려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마음으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시간에 대한 뭐 타임 오프라든지 혹은 이런 것처럼 나비 효과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얼마나 다채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에게 할당된 시간이 있고 뭐 영화도 많잖아요. 어떤 뭐 시간을 좋은 일을 하면 시간이 더 늘어나고
시간이 깎이고 이런 영화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뭐랄까 많은 플래그들을 꽂을 수 있는가? 물론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어디선가에서는 좋은 음악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공간에서는 또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경험들, 행위들이 결국에는 나를 만드는 뭐랄까, 아주 중요한 경험이구나를 알아서 경험을 많이 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시간을 다채롭게 쓴다라는 건 결국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만드는 음악들도 정말 작은 경험에서 나오는 일들이고 이야기들이고 노랫말이고 혹은 내가 만약에 저 시간에 저 자리에서 기타를 치지 않았다면 이런 곡이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곡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고 이런 곡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중간에 우리를 이루는 것들은 정말 작은 어떤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시간도 아니고 그냥 어떤 작은 경험들 그 작지만 특별한 경험들 그런 것들이 삶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워라밸을 많이 지키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현명한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삶은 기본적으로 정말 지겹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뭐 특별한 이벤트가 매일매일 생기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이벤트라는 게 긍정적인 이벤트가 아닐 경우도 너무 많고 그냥 산다는 건 기본적으로 일상의 아주 지루한 점들을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아주 뭐 이건 좀 되게 염세적인 해석이지만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대한 다채로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이 사실은 이 지루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현명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어떤 노동도 아니고 뭐랄까 창작은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걸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뭐랄까 이 삶에 대한 어떤 고찰이라든지 혹은 내용, 내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결국엔 음악이 되고 그냥 내가 표현하는 것들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선택에 따라서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요즘 시대의 선택이라는 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선택을 되게 유용하면서 뭐랄까 정말 흘러가는 대로 기쁘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요즘 선택이라는 것은 뭐랄까 그 부담감을 너무 떠안게 되는 것?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부정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택이라는 매사에 선택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이라는 거 자체를 엄청 중대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뭐랄까 내 안에 그냥 경험을 만드는 어떤 그런 스위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 계속 해요. 네. 스위치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니모의 삶도 어떤 스위치를 켜느냐에 따라 정말 다양한 경로로 뻗어나가는데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선택지만 있잖아요. 아빠를 따라간다, 엄마를 따라간다. 그래 결심했어도 아니고 어쨌든 아빠를 따라갔을 경우에도 뭐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오토바이를 타고 울분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너무 선택지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수영을 할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보같이 답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자기 답을 하느냐에 따라 또 사랑의 어떤 경로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인생의 스위치가 바뀌는 건 정말 아주 사소한 경험들에 대한 것이라는 걸 영화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 창작은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를 토해내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화 감독들도 사실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자코 반도메르 감독 같은 경우는 벨기에 사람인데 사실은 본인 스스로를 항상 미스터 노바디라고 지칭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버지는 벨기에 지방 언어를 쓰고 어머니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이 사람이 자라온 문화 배경은 독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큰 문화권 안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혼재된 어떤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자라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화를 보면은 관점을 파악할 때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좀 시각적인 관점이라고 항상 본인의 영화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영화가 삶의 복잡성을 말하는 데 기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플롯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영화들을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포함한 영화 작업을 할 때 이 감독은 시나리오를 쭉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메모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수험생이 공부하듯이 작은 카드의 단어 개념 혹은 뭐 문장 이런 식으로 카드에 쓰는 거예요. 그 카드가 매일매일 늘어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책상 하나에 놓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많은 카드들이 생기겠죠. 그럼 그 카드를 쫙 펼쳐놓고 순서대로 막 바꿔보는 거예요. 바꾸고 뭐 이 사이에 새로운 카드를 끼우기도 하고 이것도 결국은 선택이네요. 이 카드를 뭐 빼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본적인 시나리오의 개념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비선형적인 이야기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플롯을 상상하고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에게선 결코 나올 수 없는 방식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이야기 자체가 누군가의 기억, 누군가의 상상력처럼 좀 산발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건 결과적으로 창작자에게 아주 많은 자유를 주는 경험이기도 하죠. 그 영화가 저는 시간에 대해서 도전을 할 때마다 좀 짠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영화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새롭게 이야기를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음악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영화가 어느 순간부터 시간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SF처럼 아예 뭐 타임머신이 등장하거나 시간의 구조를 아예 섞어버리는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메멘토처럼 편집 과정에서 그걸 섞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형적인 영화의 흐름을 굉장히 다양하게 바꿔보는 형식의 실험들이 영화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의 선행성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그 명제에 도전하는 작업인 거죠. 이를테면 영화라는 작업들은 그래서 만약에 정말 영화적인 상상력처럼 다양한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해본다면 다른 우주의 황소연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아, 다른 우주의 황소유는 저는 갑자기 이게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조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종? 네.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무언가를 움직이는? 네. 뭔가 컨트롤 타워에 있거나 비행기를 조종해보거나 뭔가를 버튼을 누르고 뭔가 조종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왜 이게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는데요, 생각하니까. 어쨌든 결정권자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뭐랄까 저는 행위로서 저를 조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몸이 있고 제 안에 뭔가 에반게리온처럼 제가 뭔가 이렇게 조종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우주에서는 직접 뭔가 내가 아닌 뭔가를 조종하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기자님은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글 쓰지 않는 삶이면 좋겠어요. 아. 영화가 없는 삶. 전혀 다른 뭔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아니 그거야 뭐 때려치고 자연을 가면 되잖아요. 현생이란 게 복잡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역시 어른이시네요. 아니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한 사람의 인생 경로에 대한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많은 상상 중에 정말 끔찍했던 아. 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니모가 라스트 모털, 그러니까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최후의 존재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인간이 언제 죽을까? 죽는다면 어떻게 죽을까를 마치 리얼리티 쇼처럼 굉장히 즐기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뭐 자기의 줄기세포든 뭐든 복제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한한 삶을 선물 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나오죠. 근데 기본적으로 삶이 계속된다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선택에 대한 후회가 절대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별로면 다시 되돌리면 되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후회라는 감정, 선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은 인간의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어떤 벗어날 수 없는 법칙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감정이 후회나 반성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유독 밝아 보이는 건 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의 삶에는 후회의 순간들이 난 있을 수 없겠죠. 이따 해도 돌이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 언젠가는 죽는다. 이게 아티스트 홍소연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예요? 저는 죽는다라는 것은 딱히 저한테는 큰 의미를 가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랄까 그것이 저한테 왔을 때 그렇게 뭐랄까 엄청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 근데 뭐랄까 죽을까봐 뭔가 열심히 사는 건 너무 뭐랄까 너무 좀 저 멀리 있는 느낌이고 전 되게 현재에 많이 집중하는 타입이에요. 현재에 집중하는 이유는 또 뭐 비슷하게 또 죽음으로 가는 길에 난 최대한 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게 죽음이 두려운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근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미련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과거에 대한 미련, 지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고 음악을 짓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련이 없고 미래만 있으면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저는 늘 어떤 지금의 뭐랄까 미련쟁이 같네요. 아무튼 지금 흘러가는 이 붙잡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붙잡고 싶어서 붙잡지 못하는 걸 계속 붙잡고 있고 싶어서 시간들을 자꾸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남기려고 하고 그것이 죽음 예고되어 있는 죽음을 위한 행위이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뭔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늘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명언 같은 거, 격언 같은 거 보면 이제 우리는 죽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성공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웃기거든요. 그냥 본인 삶에서 의미를 만드는 건 결국은 그냥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번 생에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뭔가 나를 해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 없이, 그리고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이런 거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어라는 의미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진짜 나는 열심히 살아보고 이렇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게 내 의미야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그냥 정해진 어떤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저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미를 자꾸 강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특히나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명언 같은 거 막 남기시는데 그건 결국은 본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가치 없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각자가 의미를 찾는 거.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본인의 의미를 어떤 형식으로든 찾아서 살아가는 거, 그냥 그것만 있으면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제가 하는 행위들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뭔가 쉬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작은 경험들을 사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제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제 삶의 의미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닮고 싶다 혹은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어떤 그런 삶들을 열람해 주시는 거고 구독자인 것들이고, 그래서 늘 그런 것들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의미라는 게 또 바뀌잖아요. 바뀌기도 하고 없어졌다가 또 엄청 과잉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항상 늘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그리고 뭔가 사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미래라든지 어떤 죽음 되게 멀리 있는 것보다는 현재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나 어떤 의미들, 그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소윤 씨의 나이대에 네. 뭐 삶의 유한함이라든지 죽음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더라를 자꾸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었고,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기억을 다 안고 있다면 난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데, 이 영화 안에서 그 천사들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다 망각의 어떤 고마운 상황들을 주지만 니모만큼은 망각하지 않는 삶을 주었잖아요. 깜빡하고. 그래서 니모는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래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근데 미래를 다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 미래를 그러면 순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걸 거스르며 살아야 할지 아주 많은 선택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래를 전부 아는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저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사는 게 그럼 좀 뭐랄까, 연기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배우가 연기할 때 결국에는 결말을 다 알고 그것에 어떤 대본대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내 미래를 다 안다면 그 황소연의 역할대로 열심히 연기를 하면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죽지 않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영화가 있었어요.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죠. 근데 그 영화에서 뭐 스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여주인공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본인의 미래를 전부 알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스포구나. 어쨌든 그 주인공은 그 삶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아요. 자기 미래를 다 보고 그 미래에 아주 본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용기 있는 선택을 저는 영화에서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의 미래를 전부 다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감내한다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 미스터 노바디의 얘기도 그런 얘기인 거죠. 미래를 전부 알고 있지만 그 미래를 피하지 않고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있는 영화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영화의 배우로 섭외가 됐다면 진짜 속된 말이지만 환장하겠다. 이걸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레드 레토라는 아주 멋진 배우의 해석을 통해서 이 미스터 노바디라는 인물을 보게 되죠. 이 배우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도는 어때요? 이 영화 안에서나 밖에서나? 아까 뭐 잠깐 이야기 나눴었지만 그 밖에서 그 자레드 레토의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그 수어사이드에서의 조커 역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최근에 찍게 된 슈퍼히어로 영화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조커를 포함해서 지금 새로 나올 모비우스라는 영화에서도 네. 슈퍼히어로 역할을 맡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이 배우의 특성이라든지 뭔가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보지는 않았었는데, 저는 되게 놀랐던 점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미묘하게 연기들이 다 바뀌잖아요. 어떻게 다 본인 같지 다? 그러니까 그 역할에 정말 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어떤 자연스러움이 묻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그것들이 과잉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세심함, 특유의 세심함으로 뭐랄까 나 세심해 하는 어떤 그런 연기도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고 잘 묻어나는 그런 매력이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좋았던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성인이 됐을 때의 그 니모, 그리고 그 어렸을 때의 니모, 그리고 그 세 명의 여성분들의 연기 또한 되게 다 잘 어우러진 것 같아서 연기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이 배우들이 환장했겠지만 그래도 자기 역할을 정말 잘 수행했고 잘 유대관계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레드 레토라는 배우의 배경에도 사실은 굉장히 문화적인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죠. 이 배우가 71년생이죠. 71년생인 배우인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세계 곳곳에 떠도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면 할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히피였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을 따라서 정말 미국 전역,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삶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살았고 그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인생으로 체화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 꿈이 배우가 아니라 비주얼 아티스트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예술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이미지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배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어릴 때는 좀 재미있게도 재밌는 게 아닌가? 마약상에도 좀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서 뭔가 멋진 마약상이 될 거야. 진짜 멕시코에서 항상 얘기되는 그 유명한 마야강 같은 캐릭터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도 하는데 아주 재밌는 건 이후에 이 사람이 레퀴엠이라든지 여러 영화에서 마약에 찌든 사람을 연기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실 많은 영화들 중에 저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아주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에이즈로 죽어가는 여장 남자 레이언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했죠. 근데 저는 이 캐릭터가 자레드 레토의 영화에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요즘에 할리우드에서 젠더프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이 사람처럼 그 이전에 여성성과 남성성의 경계에 갇히지 않은 연기를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었지를 떠올리면 사실은 그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여장남자라는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올리브 스톤 감독의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이 영화 유일한 오점은 콜린 파렐이 알렉산더를 연기했다는 건데 어쨌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오른팔 그리고 그 사람의 애정의 대상이었던 헤스파이스토 역을 자레드 레토가 연기를 하죠. 근데 이 영화가 혹시 올리버 스톤 감독의 팬이 있으시면 죄송하지만 전 이 영화가 되게 별로였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눈이 번쩍 뜨이는 부분은 자레드 레토가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이라인을 길게 그린 되게 유용한 여성성과 남성성을 혼재해서 가진 이 캐릭터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굉장히 애정을 갈구할 때 혹은 어떤 제안을 할 때 정말 매혹적인 장면의 묘사로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분법으로는 절대 가둬둘 수 없는 아주 오묘한 이미지가 있는 배우가 이 자레드 레토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의 눈이 너무 투명하게 파란색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모르긴 해도 이게 캐스팅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눈을 보면 정말 무슨 선택의 미로 같은 걸로 막 빨려 들어가는 기분 같은 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레드 레토라는 사람이 가진 문화적인 배경들, 이 사람이 가진 특징, 이 사람이 가지는 외형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도 미스터 노바디의 그 노바디 역할로서 아주 최적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레드 레토가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는 말을 남긴 게 있어요. 이 미스터 노바디는 그 누구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이 아니고 환상이고 자신의 꿈의 산물이다. 사랑이고 희망이고 두려움이고 삶이고 죽음이다. 이 캐릭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본인이 연기했던 모든 캐릭터 중에 가장 복잡한 캐릭터였다. 라는 이야기를 자레드 레토가 남겼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운 캐스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갈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굳이 해석에 대한 아주 촘촘한 얘기들을 드리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 얘기만큼 한번 나눠볼까요? 니모는 결국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아주 다양한 경로들이 있는 가운데 와, 근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예상을 하긴 할 텐데, 근데 결국에는 글쎄요, 이거는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보통 끝나고 나면 그래서 얘는 무슨 서울을 산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막 다들 할 텐데 저는 그냥 그게 뭐 중요하겠어. 뭐 혹은 다 살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기자님은 어떤 삶이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저는 그 노인이 된 니모가 어떤 그 격자의 세계 같은 데서 어린 니모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넌 2092년 뭐 2월 며칠이었죠? 뭐 그때까지 살아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그 엔트로피와 반대되는 빅크런치가 일어나는 그 시점을 얘기해 준 거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그 시간이 거꾸로 가는 그 빅크런치라는 개념은 사실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우주가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축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반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과학의 개념인데 그 시간이 거꾸로 가는 순간 자기의 모든 삶의 경로와 순간들을 인간은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니모가 그 자기 임종의 순간을 굉장히 환희에 차서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기억을 잃지 않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니모는 이 모든 가능성과 삶의 경로들을 안 채로 태어났겠죠. 그리고 결국엔 노인이 되었을 텐데 결국엔 저는 마지막에 나오는 엄마도 아빠도 아닌 다른 선택지를 한 게 니모의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제 삶의 선택지를 하고 기찻길을 따라가지 않는 선택을 이 주인공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임종의 순간 안나라는 이름을 외치면서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안나를 외치는 것은 이 이후로 빅크런치가 일어나서 안나 만날 수 있을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그래서 안나로 예상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세 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각각의 색으로 대변이 되잖아요. 안나는 계속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고 앨리스는 우울의 상징인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고 가장 마음 아픈 캐릭터인데 어쨌든 그 진이라는 캐릭터는 옐로우, 그러니까 옐로우가 기본적으로 부의 상징의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평온한 부의 상징, 뭐 이런 식의 캐릭터로 되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어떤 빨간색의 단서들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안나와 무언가 이어지는 삶, 혹은 그 삶 속에 안나가 있는 인생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나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보이고 누가 봐도 지금 사랑에 잔뜩 빠져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예상이 가능한 뭐랄까 그 사람의 감정을 봤을 때 그때 제일 행복해 보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야 결국엔 또 사랑이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지루한 삶이 낭만적일 수 있는 아주 작은 뭐 이런 가능성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신 것들 몇 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가장 처음에 질문을 올려주신 분께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채팅방을 지금 보니까 GG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따가 나갈 때 꼭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 선택을 망설이게 되는데 어린 니모가 자신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알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결국엔 제3의 길로 달려가잖아요. 만일 선택할 수 있다면 황소연 씨께서 니모처럼 미래를 아는 것을 고르시겠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미래를 모르는 상태로 무언가 선택하시는 것을 고르시겠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모르는 삶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삶을 선택해서 네. 그냥 그 선택과 하루하루에 충실한 삶을 네. 사는 것으로. 뭔가 저는 그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제 삶의 길을 선택하신다고 네. 하네요. 다음 질문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소연님도 영화에서처럼 삶이 내가 설계한 대로 혹은 선택한 대로 돌아간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요즘 이 영화의 주제에 꽂혀 있었는데 영화를 우연히 보러 오게 된 것 자체가 그런 경험이었고 신기했다 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내가 선택한 대로 삶이 탁탁 맞아 떨어진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근데 그런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시기마다 주파수가 좀 달라지잖아요,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 만나고 싶다라든지 이맘때쯤 드는 생각이라든지 주제라든지 그러니까 딱 그런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적절한 상황과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할 때 이 주제에 빠져 있으면 그리고 이 사람이랑 꼭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뭔가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사람을 정말 만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뭐랄까 상황이 주어진다든지 그런 게 좀 신기할 때가 많은데 영화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질문 주신 분이랑 비슷하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 있던 상황에서 이 영화가 딱 나타났고 또 이걸 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뭔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바라는 대로 향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계획이랄 게 없어서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아침을 먹을지 못 먹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바라는 대로 향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래서 뭔가 향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라고 그 각도로 몸을 딱 틀어놓는 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각도에 같이 서 있던 사람들이 모이고 혹은 제가 그 각도로 조금이라도 향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가능성들이 생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가끔씩 떠올리는 그런 기억을 데자뷰로 우리가 대입을 해본다면 또 흥미로운 상상이 가능할 텐데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볼게요, 질문을. 가끔씩 꿈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장면들을 보면 깨어나는 슬픔에 잠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뜨거운 무언가가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데자뷰 현상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저는 꿈을 꾸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꿈을 자주 꾸진 않는데 거의 그냥 평행 우주라고 생각할 정도로 잠에 빠져 있는 순간 반, 깨어 있는 순간 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데자뷰가 실제로 뭐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게 뭔가 현재 있었던 일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그 꿈에서는 꿈의 일이 일어났던 건데 그냥 현실이랑 좀 겹쳐 보일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만 하지. 근데 꿈을 꿔도 되게 현실적인 꿈을 많이 꿔서 가끔 헷갈릴 때는 있지만 이게 지금 일어났던 일인 건가? 아니면 일어날 일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지만 저는 꿈의 일은 꿈의 일로 내비두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데자뷰 경험이 어떠신지 너무 궁금한데 저는 사실 데자뷰를 종종 느끼는데 그게 너무 시시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람이 느끼는 데자뷰가 막 되게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기도 하고 뭐 삶을 바꾸는 정말 찬스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느낀 데자뷰는 항상 너무 사소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무슨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먹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그건 뭐 데자뷰가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랑 내가 이 음식 먹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뭐 무슨 물건을 샀는데 나 이거 어디선가 샀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이런 되게 사소한 거 아나 모르나 크게 차이 없는 네네. 이런 거랑은 데자뷰를 겪기 때문에 굉장한 불만이 있습니다. 재밌는 데자뷰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는 근데 좀 큼지막하게 생각하면은 한 석 달 뒤에 석 달 전에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어떤 꿈을 꾸고 한 몇 달이 지나서 왠지 내가 이 꿈을 꿨던 것 이렇게 됐을 것 같은 꿈을 꾸는 뭐라고 해야 돼? 갑자기 막 고장났어요. 잠시만요. 사람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꿈이라는 게 뭐랄까 내가 현실화할 수 없는 것들을 꿈이라고 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무대 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이거 나 왠지 한 4달 전인가 꿈 꿨던 것 같은데 약간 그 정도의 데자뷰는 있는 것 같아요. 오, 역시 컨트롤러. 그것은 다른 얘기고 아무튼 데자뷰
있어도 저 되게 시시해요. 그러니까 좀 대단한 데자뷰가 좀 한번 찾아오면 너무 재밌을 텐데. 네. 네.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보고 싶어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은데 신뢰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란 단서를 앞에 다셨습니다. 황소연님이 만약 평생 너무 마음이 아픈데 평생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음악을 시작한 걸 후회할까요? 그럼에도 음악을 계속 하실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무척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그 뭔가 음악을 본격적으로 했다라고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이제 막 19살, 20살 이때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런데 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뭔가 정말 순간을 따져보라고 하면 근데 그때는 관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나서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관객이 있던 말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여기서 무대 하는 게 너무 즐거워라는 어떤 정말 순수한 형태의 마음이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가 이제 대중의 관심을 못 받았던 시기였겠죠? 굳이 따져보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다시 그렇게 된다면 그건 좀 슬픈 일인 것 같긴 하지만 막 시작했을 그때는 정말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진짜 즐기는 사람은 그걸 잘하냐 못하냐 혹은 이걸 인정받느냐 아니냐랑 무관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무관하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뭔가 음악을 만들고 무대를 하는 거 있어서는 틀림없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기왕 사랑하기로 한 김에 끝까지 사랑을 해주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쵸,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꿈은 크게 가져야죠. 줬다 뺏는 건 나쁘잖아요.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쁘죠. 그쵸. 처음부터 안 주면 모를까. 여러분 배신하지 말란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신 셈이에요. 오늘 뭐 짧다면 짧고 긴다면 긴 시간 동안 미스터 노바디 직접 고르신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어떤 사람의 미래를 짐작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저는 감히 얘기하건대 최근 몇 년간에 일어났던 제 주변의 어떤 관계 변화들 속에서 소연 씨를 만난 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우와. 그게 왜냐면 그 나이 차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당연히 위죠. 아래 나이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우리 12살보다 더 많이 차이가 진짜요? 나요. 네,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렇게까지 나이가 어린 분이 이제 거의 없죠. 어머. 그래서 그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과도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의 어떤 존경할 만한 부분들 혹은 이 사람에게 나의 영감을 주는 부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관계가 생긴 게 굉장히 기쁜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최근에 많이 실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관계가 나에게 이후로 또 어떤 존경과 영감을 줄까를 생각하면 굉장히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후에도 뭐 감히 이 사람의 작업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되게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황소연의 미래도 모르고 우리 각자의 미래도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직접 고른 영화로 관객들과 이야기 나누신 소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 자리에서 뭐랄까 되게 대단한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했듯이 편하게 그리고 이 영화 자체도 정말 제가 사랑하는 영화여서 들고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돌아가시는 길에 마음이 좀 복잡했으면 좋겠다? 변태 같나? 세상에 요즘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유튜버만 들어가도 너무 재밌는 거 많고
짤도 너무 많고 인스타그램 들어도 너무 재밌는 거 많은데 저는 그냥 하나의 무게감을 좀 선사하고 싶었달까. 네, 그래서 되게 누군가에게 엄청 재밌는 영화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되게 무거운 영화일 수도 있고 재미없는 영화일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돌아가시는 길에 마음이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골라온 영화였는데 뭐 어떻게 가닿았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감독의 자기 얘기와 저의 자기 얘기가 만났을 때도 되게 흥미롭고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어쨌든 기자님 만나서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늘 얘기하다시피 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엄청 분석적으로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화를 통해서 가지는 어떤 나의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또 감상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구나라는 것들을 늘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황소연 씨의 국회 황담덕 씨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쵸. 저의 영화 파트너예요. 앞으로도 같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좋은 영화 추천해주신 덕분에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